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5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도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연휴와 함께 5월이 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야 이렇게 유튜브도 제가 오늘 일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지금 계속 하느라 좀 정신없고, 해야 되는 공부랑 비즈니스 준비도 좀 겹쳐서 못 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라도 충분히 연휴 잘 쉬셨으면 좋겠고, 연휴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도 뭐 주말 출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하루 뭐 아니면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정해놓은 시간 동안 충분히 쉬는 연습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쉬는 연습을 해야 충분히 마음이 회복이 된다라고 해요. 체력뿐만 아니라 연휴에 일한다라고 생각만 하기보다는 시간 단위로라도 꼭 정해놓고 마음의 휴식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하이라이트 출발할 때 항상 어떤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안에 녹아 있어서 달러와 기름값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5월 첫째 주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가된 비둘기, 달러 급등에 대한 소식인데요.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로 원유 전쟁, 기름값 오른다 아니다까지 포함해서 기름값과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이제 기름값과 관련된 원유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첫 번째,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혁신 금융 서비스라고 해서 정말 이런 게 편해지겠구나, 이런 게 핀테크구나라는 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출발을 해볼게요. 매가된 비둘기, 달러 급등 소식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간으로 보고 계셨다면 흐름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매와 비둘기라는 표현에서 비둘기는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이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쪽이 비둘기였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런 비둘기 모드 가 되어서 비둘기로 변신을 해서 이 시장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시장이 최소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해서 비둘기로 변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속되니까 당연히 시장은, 특히 증시겠죠, 증시, 주식들의 가격은 상승 일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비둘기가 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매가 되었을까요? 왜 비둘기가 매가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시장을 침체에 빠뜨리지 않겠다라고 발언하고 시장에 경제가 침체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려고 했는데, 이 시장이 침체되지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시장 화랑된대, 시장 엄청 좋아진대 라고 기대감을 과도하게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곳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걱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겠다라고만 발언했을 뿐인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너무 기대감 가지고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예상을 너무 벗어나는데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비둘기였던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사로 찾아보시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의 파월 의장이, 우리가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겠다고 했지, 언제 한번 뭐 세계를 다 뒤집어서 세계를 살려놓겠다라고 했니? 라는 뉘앙스로,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지, 언제 그렇게 금리 인하까지 바로 한다고 했니? 시장 너희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까지 비둘기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매로 변신해서 너희 기대감 너무 과해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하면서 그냥 하는 건 좋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니?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저렇게 주의를 줄 정도면 우리가 너무 흥분했다 본데? 라고 하니까 주식을 포함한 각종 이제 투자 자산이겠죠. 여러 가지 위험 투자 자산들이 가격이 일제히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빚을 내고 적극적으로 위험한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곳에. 근데 너희 너무 흥분했어 라고 하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님이 그러시면 저희가 이건 좀 오바였네요 하고서 이제 투자 위험 자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샀나 보다 하고 도로
돈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제가 4월 4주차 이야기 때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5월 첫째 주에도 역시 달러 자산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70원까지 우리가 최근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가격까지 천장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비둘기에서 매가 되면서 위험 자산의 투자를 줄이고 야 우리 너무 흥분했다고 하니까 다시 안전자산에 좀 비중을 늘리자라고 해서 그 안전자산의 대표 중 하나인 그 달러 자산이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5월 첫째 주에도 계속해서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계속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 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곳에서 왜 이렇게 계속 의견을 피력을 하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하거나 뭐 또는 인하하거나 이런 결정 내용만 딱 발표를 하면 시장은 충격이 엄청 크게 됩니다. 자, 금리 동결할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금리를 인상해 버린다거나 하면 그 발표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나면 시장의 충격은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도로 떨어질 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일부러 의견을 표현을 해서 충격을 받을까봐 좀 미리미리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뭘까요? 연방준비위원회나 이런 곳들은 의견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연방준비위원회나 또는 이런 곳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만 체크를 해도 세계 경제 기사의 핵심을 볼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해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원유 전쟁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미국의 이란 제재를 의미합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한국, 중국을 포함한 8개국한테 얘기를 한 사건인데요. 4월 4주차 때도 다루고 제가 그거는 따로 영상을 분리해서도 업로드를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큰 사건들이 있기도 하니까 기름값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또는 그렇게 생각보다 오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나 칼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미국에서도 대비를 한 거죠. 이란산의 기름이 세상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기름을 구하기 힘드니까 더 비싸질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딘가에서 기름을 더 생산하면 되잖아요. 원유를 더 생산하면 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 이번에 기름값이 오르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3%대로 크게 폭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이게 왜 그랬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하는 기름량을 증가해서 생산할 것이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산 원유가 활용되지 못하는 만큼 그걸 커버할 만큼 생산을 더 할 테니까 이 세상에 악영향은 상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이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3%나 급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미국도 원유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름의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으니 생각보다 그렇게 원유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쨌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짝짝꿍해서 사이좋게 말 다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도 WTO에서 판단한 한국이 꼭 일본 후쿠시마산 생선을 수입 재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우리는 그거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꼭 서로가 말을 그렇게 듣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아라라는 거는 미국의 의견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이 말. 보시다시피 중국은 이번에 관영 매체인가요? 거기서 미국 제재에 우리가 안 따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8개국이 꼭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이란산 원유 쓰겠다는 거잖아요. 쓰게 되면 기름의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도 있으니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값의 충격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 안 따르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중국 내부적인 매체에서도 우리가 그 원유 수입 금지를 꼭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화랑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가 어느 정도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줄이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 친구는 여행 자주 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줄어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름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원유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상품들이나 그 원유를 에너지로 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또는 운송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건을 옮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품을 소비하는 게 줄어들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석유를 사용하는, 기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각 산업에서는 이런 기름을 구매하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기름의 구매량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란산 공급이 좀 덜 되더라도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위험은 뭐냐면 바로 그게 아니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미국의 생산 증산이 여의치 않음 또는 충분하지 않으면, 그거 이상으로 이란산이 수송로를 막아서 없어지는 기름이 더 많으면 어떡하죠?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순순히 따르거나 또는 미국의 제재를 순순히 안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이상으로 그 국가와 또 다시 무역 전쟁을 벌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로 기름이 덜 팔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경기를 활화시키려는 각 국가들의 움직임이 잘 먹혀서 기름이 덜 팔리지 않는다라면 때 예상이 배신당하면서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대부분 오르긴 오르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근거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한국이잖아요. 자, 이제 한국도 역시 기름값이 이렇게 좀 오르고 있고 심심치 않게 이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니까 좀 미리 기름을 사둔다, 주유소를 좀 미리 가서 주유를 해둔다, 뭐 이런 기사들도, 이야기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올랐다가 또 폭락하기도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라고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기름이라는 것은 그게 실제로 어딘가 배나 이런 데에 실려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 오른 가격이 반영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제재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오른 국제 유가 상승 가격 자체가 아직도 반영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물이 존재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가격과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조건도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류세 인하라고 해서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좀 미리 줄여두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즉 국내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달리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국내만의 조건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플러스 알파까지 알아두시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핀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차에서 돈 뽑고 주식거래 블록체인까지. 자, 여기는 일단 배경에 제가 규제 샌드박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금융 쪽은 제가 규제가 심한 곳이다라고 했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잘 못하는데, 혁신 금융 서비스에 지정이 된 곳은 그 규제를 조금 약하게 해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금융 서비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국가에서 인정해준 새로운 핀테크 도입이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5월 첫째 주에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새롭게 9건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동안 안 됐던 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핀테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대표되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는 블록체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첫 번째 이미지를 딱 보면은 차에서 뭔가 금융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드라이브 스루. 저는 뭐 자주 해보진 않았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햄버거 살 때 그냥 차에 앉아가서 쭉 지나가다가 돈 내고 햄버거 받고 음식 같은 거 받은 다음에 그냥 쭉 지나서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음식을 사고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스루 가능한 현금 인출,
또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요. 자, 이게 그렇게 신기한 건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융 쪽은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현금 인출이나 금융 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점이 가져야만 하는 보안 체계 그리고 어떤 서비스 단계죠.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얼굴이 보이는 CCTV가 있고 되도록 마스크는 쓰지 않도록 해주고 그러면은 고객에 대한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CCTV가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ATM기랑 다르게. 그러면은 이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비밀번호와 카드만으로 확인을 할 것인지 그러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CCTV 외에 무언가는 뭐가 있을지를 연구하고 도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에 넣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금융서비스에서 약간 눈에 띄는 지금까지의 지점을 탈피하는 또 다른 지점 서비스로 보여져서 예시를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한 가지의 유형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금융서비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A사, B사, C사 금융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곳에 계좌를 만듭니다. 그쵸? 계좌를 만들거나 뭐 나만의 아이디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든 지점이든 내가 그 회사에서 A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 그곳에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돼. B사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B사만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뉴스기사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뉴스기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금융상품 정보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상품 비교를 하려면 A사도 방문하고 B사도 방문하고 C사도 방문해서 각 상품의 비교 가격과 수수료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홍보와 관련된 건데 무분별하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가격 비교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가격이 맞는지도 확인하기 힘들고 얘들이 홍보 용도로 무분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금까지는 규제를 하다가 이것도 좀 완화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들이 A사든 B사든 C사든 상관없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홈페이지 뭐 모바일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그 금융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만 다른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지정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이자나 이런 것들도 역시 광고 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려면 결국에는 A은행, B은행, C은행이나 이런 데나 다 가서 대출이자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보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으면서도 가장 이자율이 싼 곳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다른 곳이랑 사람들이 잘 비교 못하는 거 아니까 우리 회사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금리를 깎아주지 않는, 이자를 깎아주지 않는 행태를 더 이상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이 개선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되겠죠. 왜? 서로 대출 이자를 경쟁해야 되잖아요. 낮게 해줘야지만이 이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겠죠. 왜냐면 저렴하니까. 지금까지는 한 군데 모아놓고 볼 수 없었던 이제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고 있는데 펀드마켓이나 이런 데는 제공되고 있는데 특정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줘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한 군데서 보고 고객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대출 상품이 드디어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사실 저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상장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상장 주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증권사를 방문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장 주식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거래소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장 주식이라고 하고 이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공개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아직은 거래소에 목록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들이 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투자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 더 위험하죠. 근데 이걸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직접 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실제 실물로 문서로 되어 있는 주식을 거래를 하거나 진짜 물물 교환처럼 거래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업체나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더 많은 수수료를 주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죠. 왜냐면은 직접 사람을 만나기는 힘드니까 그 사람을 대신 구해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굉장히 투자 위험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보내거나 줬을 때 이 비상장 주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면 여기에 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상장하지 못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처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비상장 주식의 실물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입력해서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 놓으면, 블록체인의 특징은 뭐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쪽의 거래 조건이 달성이 되면 블록체인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달성됐어? 그러면은 결제, 바로 거래 끝,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송금을 했고 저쪽이 등록한 비상장 주식이 정상적이면 내가 그 비상장 주식을 못 받거나 사기당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데, 이 서비스가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주는 거냐면, 이 핀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금융 상품도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혁신금융 서비스의 대표 3개 정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점이라는 것에 대해 가졌던 것도 틀을 깰 것이고, 제가 3주 전쯤에 얘기했던 거는 이제 뭐 커피숍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곳에서 이제 요식업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제재가 풀리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봤던 어떤 서비스 센터의 모습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그동안 쉽게 비교해 볼 수 없었던, 모아놓고 볼 수 없었던 서비스를 모아놓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번에는 뭐였죠? 그냥 아예 우리가 은행 계좌 자체도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케이스가 대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만나보기 힘들었던 금융상품을 훨씬 우리 앞에 가져와주는, 그리고 그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상대를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기술,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케이스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케이스들을 해결해 주는지를 좀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까라고 하면 뭐다? 혁신 금융 서비스를 검색을 해보시고, 또는 뭐 규제 샌드박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저보다도 더 당연히 많이 알게 되실 거고, 그렇게 되시면 저한테 또 댓글로, 요즘 댓글 소통 좀 재밌어가지고 하는데 많이 알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5월 첫째 주 이슈 하이라이트를 다뤄봤는데요. 유튜브과 외주 업무를 병행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힘을 내게 되는 계기는 역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